태평양 전쟁 후반, 총력전으로 지쳐가는 국민들. 절의 고도에서의 옥쇠. 과달카날 섬에서 패퇴한 이후에도 일본은 광대한 점령지를 확보하려고 고집을 피웠다. 원칙대로라면 국력의 한계를 넘어 확대되어 버린 점령지를 과감히 축소하여 전열을 가다듬어야만 했다. 하지만 패배를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대본영은 뉴기니 섬에서의 공세로 이를 만회하고자 했다. 도츠게키! 그러나 연합군의 어뢰정에 일본의 수송선과 보급선은 침몰되기 일쑤였으니 뉴기니 전선에서 일본군의 운명이란 뻔했다. 보급이 끊김에 따라 10만 명 중 무려 9만 명이 굶어 죽은 것이다. 마지막까지 살아보고자 했던 이들은 동료의 시신을 먹으며 버텨봤지만 이후로 태평양 전쟁은 공수가 교대되어 미국이 공격을 하면 일본은 필사적으로 방어를 하는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첫 무대는 알류샨 열도의 애투섬이었고 43년 5월 미군의 상륙 공격으로 일본군 2,500명이 전멸하게 되는데 대본영은 이를 두고 전원 옥쇠라는 표현을 썼다. 옥쇠란 옥이 아름답게 부서지듯 마지막까지 싸워 깨끗이 산화했다는 뜻이다. 이후 전원 옥쇠는 미국이 절의 고도를 탈환할 때마다 발생했고 그때마다 언론은 시도 때도 없이 옥쇠 드립을 치게 되는데 너무 남발하다 보니 그것도 문제였다. 뭔 허구한 날 옥처럼 부서져? 그러게 일본군이 무력하다는 인상만 주는 듯. 때문에 43년 12월 타라와 섬을 지키던 수비대가 전멸당했을 때부터 전원 옥쇠 대신 전원이 장렬히 전사했다로 표현이 바뀌게 된다. 일본은 대부분의 전선에서 병력의 약 1%만이 투항을 했다. 절의 고도에서 전원 옥쇠가 반복됐던 것은 군부가 애초에 이들을 시간 끌기용 미끼로 삼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본은 전쟁 초기 초계 라인을 넓히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고 병사들에게는 절대로 항복하지 말고 최후의 1인까지 싸우다 명예롭게 자결할 것을 강요했고 설령 이들이 포위되더라도 결코 구원해줄 생각이 없었다. 도조. 어쨌든 우리는 시간을 벌었다. 남양군도 함락. 하지만 미국은 일본이 던진 미끼에 넘어가주지 않았고 지상 출격 항공기의 작전거리 확보를 위한 징검다리 작전을 통해 주요한 섬들만 공략하는 전법으로 맞섰기에 보급선이 끊어져 굶주림에 직면한 일본 수비대의 피해만 급격히 불거지고 말았다. 그러던 44년 여름 미국은 남양군도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남양군도는 태평양의 여느 절의 고도와는 달랐다. 제법 큰 섬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곳에서 일본 본토까지는 고작 2,500km B-29 폭격기로 3시간이면 다다를 수 있는 거리였다. 때문에 일본은 남양군도의 중요성을 인지해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해군을 투입했고 육상에서도 전차를 투입하고 최후까지 반자의 돌격으로 맞섰으나 전멸하고 만다. 반자이! 당시 사이판 섬의 주민들은 대부분 오키나와에서 온 농업 이민자들이었는데 미군에게 잡히면 끔찍한 고문 끝에 죽는다는 소문을 믿고 대다수가 해안의 낭떠러지 아래로 투신 자살하고 말았다. 사제는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투신 자살했던 사이판의 반자이 절벽이다. 헐. 갈수록 궁핍해지는 국민들.
일본 전시체제의 특징은 전시체제의 강화와 국민 생활의 궁핍화가 항상 병행해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동맹국 독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독일의 경우 정부가 생필품을 확보하는 것을 중시하여 군수품을 희생해서라도 국민의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에 있어 43년 시점에서도 2차 대전 개전 시의 8할 수준은 유지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일본의 경우 전시 물동계획이란 오로지 군수 생산에만 치우쳐졌기 때문에 민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정부, 민수란 젖은 걸레처럼 짜면 짤수록 여유가 생기는 것임. 그 결과 전쟁이 지속될수록 국민 생활 수준은 급격히 낮아지는데 물을 먹고 있는 농촌의 아이들 모습이다. 중일전쟁 당시 GDP의 2할이었던 군비 지출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3할이 넘어가고 전쟁 말기에는 4할을 넘어 5할에 근접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예산이 아니라 GDP다. 그러니 전쟁 말기 국민들의 소비 지출은 중일전쟁 직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생활 수준의 저하는 식민지 점령지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으니 전쟁 막판 조선의 생활 수준은 구한 말보다 못했을 정도였다. 이러한 모습들은 미국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미국은 전시체제로 이행하고 나서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어 40년 997억 달러의 GDP가 45년에는 2199억 달러로 늘어난다. 5년 사이에 3배 증가, 평균 매년 25%씩의 성장. 전후 미국 GDP는 전 세계의 절반이라는. 고로 미국은 전시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 유일한 나라였다.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2차 세계대전은 좋은 전쟁이라는 낙관적인 전쟁관을 심어주게 되어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미국인의 전쟁관을 속박하고 있다는. 이게 말이 되나? 물자 부족과 배급 제도. 일본은 왜 전시에 그토록 경제가 어려웠던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선박의 상실에 있었다. 43년 선박 보유량은 개전 시의 77%, 44년 말에는 40%까지 떨어졌다. 이유는 제해권과 제공권을 모두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방에서 일본 본토로 향하는 수송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일본의 군수공업은 원유 부족으로 극도로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생산된 물자가 부족해졌고 모자란 물자를 아껴 쓰기 위해서 일본은 배급제를 실시한다. 정부가 결정한 분배량만큼만 주어진 가격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의 표, 사치는 적이다. 40년 6월부터 점진적으로 배급제는 시작되었지만 국민 생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41년부터 주식인 쌀을 배급제로 분배하면서부터다. 이때 쌀 배급량은 성인 1인당 하루에 겨우 160g 정도로 밥을 짓게 되면 겨우 밥 2공기가 나오는 분량이었다. 칼로리로 따지자면 겨우 600kcal. 하지만 이마저 45년부터는 쌀과 함께 잡곡이 혼합되기 시작한다. 참고로 쌀과 잡곡의 혼합은 조선의 경우 태평양전쟁 초기부터 있어왔고 만주의 중국인들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전량 잡곡만 지급됐었음. 사실 화북 출신 중국인들은 쌀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 주로 밀을 먹지. 뭐 쌀이 잡곡보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것도 아니지만서도 이러한 배급제는 모든 물품으로 확대되어 생선,
의료품, 된장, 간장, 과일 등이 배급제로 나눠졌고 암거래는 일상이 되어버린다. 배급된 물품들과 배급이 시작된 시기를 보여주는 표이다.